안녕하세요. 윤영주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의대 한의대도 졸업해서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를 가진 복수면허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에서 한의학 석박사 학위까지 한 후에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2010년도부터는 여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부터 있던 전통의학이 한의학인데 그것이 이제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전통의학을 동의학 또 현대의학 새로 들어온 현대의학을 서의학이라고 하면서 동서의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결국 동서의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제도에서 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임상 측면에서든 연구에서든 협력하고 협진하는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의대를 다니던 시절이 80년대라서 학생운동을 하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뭐 노동운동이나 이런 다른 사회운동을 한참 하다가 제가 한의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대를 이제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대를 또 들어가게 됩니다. 한의학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의대도 마저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대에 다시 복학을 해서 의대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꽤 걸렸고 그렇지만 뭐 그런 과정이 오히려 좋았던 측면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의대생이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의대 가고 싶었던 것은 제가 의학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뭔가 이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한계 같은 거를 좀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된 한의학은 어쩌면 이걸로 그 모자란 것이 채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한의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의학을 배웠지만 서양의학이 이루는 성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또 한의학을 공부하면서는 의학도 제대로 다 배워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되면 내가 이렇게 두 의학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동서의학이라는 표현은 사실 한 1970년대 초에 경희대를 설립하셨던 분이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의학을 하는데 그래서 동서의학연구소 이런 명칭을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제일 먼저 사용을 하셨고요. 사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협진, 그러니까 의학, 한의학 협진, 좀 줄여서 양한방 협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가장 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학과 한의학이 다 아주 훌륭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럼 100% 완벽하냐 하면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의학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 수술을 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른 그 보조기기를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많이 발달했거든요. 물론 약도 발달하고 그렇지만 또 이 만성적인 질병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인 원인도 잘 모르겠고 근본 치료는 어렵고 그냥 증상을 관리할 뿐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질병도 많아요. 근데 한의학은 이제로 그런 수술이라든지 응급 상황 이런 데서는 좀 약한 측면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왜 병이 나는가를 파고들어서 병이 나기 전에 병을 예방한다든지 병이 났을 때도 그걸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데서는 또 굉장한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의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의사든 한의사든 환자를 볼 때 그 환자는 둘이 아니잖아요. 의사가 보는 환자가 다르고 한의사가 보는 환자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증상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양한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협력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치료 효과가 제일 높을 수가 있겠죠. 예. 이제 저는 여기 부산대 한방병원에 있고 옆에는 양산부산대학병원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병원 차원에서 환자를 서로 의뢰하거나 협진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흔히 오는 경우들이 이제 암 수술 같은 걸 하고 수술한 자국 그 부위도 잘 안 아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면서 너무 몸이 쇠약해지면 그 다음에 치료를 이어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근데 사실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환자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뭘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후의 회복이라든지 그런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완화시킨다든지 또 더 크게는 일단 1차 암 치료를 했어도 나중에 전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몸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또 특별히 하고 있는 거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환자들을 이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생활 교육이나 생활 개선부터 해서 또 그 체력을 회복을 하고 재발이 되지 않는 그런 몸 상태로 만드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암 환자 말고도 이제 많이 의뢰가 되는 경우가 뭐 고혈압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뭐 약을 먹고 한두 가지 먹고 잘 조절이 되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약 종류를 계속 늘리고 바꾸고 해도 잘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무한정 약을 늘려나갈 수도 없는 거고 또 약을 늘려나가면 또 약의 부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호소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제가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침치료라든지 한약 치료라든지 이런 걸 병행하면 뭐 양약을 꼭 다 끊어야 된다가 아니라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상에서 약을 유지를 하고 그걸로 혈압이라든지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게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 병원에서 의뢰를 해주시는 환자들도 오시고 아니면 스스로 양방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한방병원에 오시기도 하는데 사실 환자들이 제일 먼저 많이 걱정하고 물어보는 거는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 내 질병에 한약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좀 오해인 측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은 덜하기도 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 많은 의사분들이 한약은 무조건 간에 안 좋다, 콩팥에 안 좋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간과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더더 먹으면 안 된다. 질환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또 의사분의 성향에 따라서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필요하다던데 이거를 정말 같이 해도 좋을까?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는 일정 부분 잘 몰라서 생기는 오해이고 필요한 약을 필요한 사람한테 딱 쓸 때는 적정한 양으로 그러면 그런 뭐 한약은 무조건 간을 손상한다든지 콩팥을 손상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은 양약에 훨씬 더 그런 간독성이나 신독성이 있는 약들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안 쓰지도 않거든요. 필요하면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는 좀 불식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사실 약은 양약도 한 가지만 쓰는 경우는 없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
뭐 7, 8가지, 10가지 넘어가는 경우는 아주 흔히 있는 일인데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과 약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기도 하고 서로 억제하기도 하고 어쨌든 모든 약물은 간과 콩팥을 통해서 대사가 되고 배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게 한꺼번에 들어가면 그건 부담되는 거나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먹고 술 먹지 말라는 것도 알코올도 약도 다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한약하고 양약을 같이 먹을 때도 일단 어떤 목표로 쓰는 약이냐, 어떤 성분의 약이냐 이걸 따지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약 먹는 시간을 좀 띄워놓도록 해요. 그리고 양약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그 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예를 들어서 뭐 결핵약이라든지 무좀약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아예 한약을 저도 잠깐 중단을 하시도록 이 약이 다 끝난 다음에 항생제, 결핵약, 뭐 무좀약 이런 거는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아무리 순하다고 하지만 한약을 같이 했을 때는 더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약을 함께 그 먹는다 하더라도 시간 간격을 띄운다든지 특정한 약일 때는 한약이나 양약 중에서 한 가지만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를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되죠. 그리고 환자분이 걱정을 하시거나 의사 입장에서도 걱정이 될 때는 사실 계속 간 기능 검사 같은 건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하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진료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라도 이렇게 조금 서로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되는 게 아쉽죠. 환자분들이 이 한의 쪽에 와서는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약 먹는지 다 얘기하세요. 근데 병원에 가서 그런 얘기하면 환자분들 표현을 빌면 너무 많이 혼난대요. 그래서 혼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사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의사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약 제제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의사들이 처방을 하세요. 그럼 양약하고 같은 그런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이 한의 진료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신다면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그 의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이런 거를.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 않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외상을 입었다든지 급성 뭐 감염증이라든지 또 병세가 막 급격하게 전환이 됐을 때는 그런 양방적인 처치, 뭐 수액을 맞는다, 뭐 주사를 맞는다, 수술을 한다, 수혈을 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생명을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문제니까. 근데 이제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거는 그거 말고도 이제 만성 우리 흔히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거, 자가 면역 질환들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거에서는 사실 서양의학에서는 이제 주로 스테로이드로 대표되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을 해서 물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약들이 많이 나오지만 기본은 면역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증상을 그냥 너무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약을 평생 먹고 뭐 혈압약, 당뇨약도 아예 처음 처방하실 때 이건 평생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패러다임하고 좀 다른 거죠. 한의학에서는 그런 병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약을 서서히 줄여가면서 약을 끊을 수 있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치료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만성 난치성 질환들에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술 후의 회복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뇌경색, 중풍 이런 것도 급성기에는 항혈전제를 투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제 이게 그 급성기를 지나게
먹게 되면 재활도 해야 되고 재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체력도 길러야 되고 근육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고 이럴 때 이제 침 치료, 뜸 치료 이런 걸 병행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병의 종류에 따라서 또 병의 시기나 단계에 따라서 각자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한방병원에서 한방내과 진료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대학병원이니까 다 영역이 나눠져 있는데 주로 이제 신장 내분비 질환을 주로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료 영역 외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 앓고 나서 그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낫긴 낫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숨이 차다, 계속 피로하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증상, 뭐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증상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보면 자가 면역 질환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아토피성 질환, 류마티스 질환,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이런 것도 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늘어나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최근에 젊은 암 환자들이 아주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암도 나이가 좀 들어서 많이 발견이 되고 발병이 되고 하는데 최근에는 꼭 이제 진단을 열심히 해서만이 아니라 아주 젊은 나이인데 암이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방내과에 오장육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장이 간, 심, 비, 폐, 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 신장은 양방에서 말하는 이제 콩팥, 또 방광, 또 생식 기능, 내분비 기능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환 중에서는 갑상선 쪽 환자들도 많고 사실 당뇨도 내분비 내과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많고 양약을 하나 먹어서 잘 조절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많다는 거죠. 또 그런 대사성 질환에서 뭐 통풍 이런 것도 과거에는 뭐 40, 50대 이후에 남성분한테 많다. 그런데 요즘은 아주 젊은 20대, 30대 뭐 학생인데도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광염 증상, 여성 같은 경우에는 급성 방광염이 아니라 만성으로 계속 재발하는 방광염 환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주로 한방병원에 오는 거겠죠. 같은 경우도 항생제를 한 3주 정도 쓰고 그러는데 뭐 처음에 한 번 걸렸을 땐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지만 뭐 3주 해서 나은 것 같은데 뭐 한두 달 있다 또 증상이 나오고 또 이러면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항생제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쓰이는 치료 수단은 침, 뜸, 한약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침 시술, 뜸 시술 그리고 필요하면 한약도 권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기본은 생활 습관 개선이에요. 왜 이 병이 생겼을까? 그렇잖아요. 남들은 안 걸리는데 나는 이 병이 왔다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언제 심해졌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같이 원인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서 그 부분이 안 바뀌면 뭐 한약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양약뿐만 아니라 약 먹을 때는 당연히 좋다라고 하지만 계속 약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약도. 그럼 약 끊은 다음에도 그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약 끊으면 또 그런다 하는 거는 사실 근본 치료는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원인이 있거든요. 그럼 그 원인을 그것이 이 사람이 뭐 너무 과로를 하는 게 문제인지 너무 뭐 찬 거를 많이 먹는 게 문제인지 뭐 그런 이유를 찾아서 그걸 같이 개선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다
병원에 가서도 그렇지만 특히 한방병원에 오면 뭘 먹으면 좋은가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음식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순위를 따지자면 한 4번째쯤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앞에 음식보다 더 중요한 3가지가 저는 마음,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인 거죠. 거의 만병이 다 특히 뭐 제가 보는 질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쳐서 어디가 부러졌다 하는 그런 병이 아닌 병들은 대부분 다 스트레스하고 관계가 있고요. 2번째는 잠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잠의 양과 질이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도 병이 많이 생기고 또 병의 치료를 가로막기도 하고 3번째가 운동. 정식으로 운동 기구를 써서 하는 그런 운동 아니더라도 신체 활동을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너무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과한 경우도 문제가 되고 이제 그리고 한 4번째쯤이 음식입니다. 뭐 해로운 음식. 우리가 이거 해롭다 하는 걸 알면서도 먹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마음, 스트레스 관리가 나머지에도 다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잠이나 활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데도.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마음이 이렇게 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가, 이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 또 면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